점점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는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대통령은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전격적인 결정을 통해 북한에게 손을 내밀지만 이 소식을 들은 주변국들은 오히려 당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길래 이리 파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무부 동북아 담당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포토맥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따라 유독 한반도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학 시절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깊이 공부했거든요. 분단국가라는 독특한 상황, 그리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놀라운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수세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동료들과 함께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던 중 갑작스럽게 들어온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했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여주는 평화적 의지 표명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남북 간 심리전의 상징적인 도구였거든요. 한국이 이것을 중단한다는 건 상당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북한의 반응도 궁금했고 무엇보다 이런 조치가 실제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동료 데이비드가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한국이 또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네. 이번에도 북한이 무시하고 끝날 것 같은데.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항상 대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그런 제스처를 약점으로 여기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국무부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강력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북한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때로는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오후에는 일본과 중국 외교관들과의 정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소식이 화제가 될 것 같았어요. 일본과 중국은 각각 한반도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 받고 있어서 한국의 이런 유화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을 테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면서도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봤어요.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이런 일방적인 선의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회색 하늘처럼 저의 마음도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이 과연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후 3시, 드디어 일본과 중국 외교관들과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온 사쿠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쿠라는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보였어요. 에밀리 씨, 오늘 한국의 확성기 방송 중단 소식 들으셨죠? 사쿠라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일방적인 양보를 하다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사쿠라 씨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대화 제스처에 별로 호응하지 않았잖아요. 사쿠라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정확해요.
한국이 확성기를 끊었다고. 이건 단순한 평화 제스처가 아니라 안보 동맹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일본은 북한의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 아래 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은 더욱 대담해질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쿠라는 계속해서 한국의 결정을 비판했어요. 한국 정부는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북한은 힘만 알아듣는 상대라고요.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압박수단 중 하나였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군사적 약속을 저버리는 격입니다. 저는 사쿠라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우려였거든요.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한국은 항상 이래요. 사쿠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죠.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에게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해요. 하지만 국제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사쿠라의 분석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렸거든요.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너무 순진한 접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어요. 한국의 이번 결정이 지역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북한 앞에서 약한 모습만 보이는 나라구나 하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중국 전략연구소에서 온 리웨이 박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리웨이는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항상 차분하고 신중한 어조로 말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국장님, 오늘 한국의 확성기 중단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웨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더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리웨이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미로운 시각이군요. 리웨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번 한국의 결정은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과의 관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리웨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확성기 중단은 단순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화해 신호일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분석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는군요. 물론입니다. 리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정부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죠. 일본과 중국도 깜짝 놀란 평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리웨이의 분석도 나름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워지려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죠.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에도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고요. 한국이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면 확성기 중단은 그 첫 번째 신호탄일 수 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침에는 한국이 단순히 북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일본에서는 안보 동맹 배신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균형 외교의 시작이라고 분석하네요. 도대체 한국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리웨이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국장님, 동북아 정세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한국의 이번 결정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며칠 더 지켜보시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 선거 공약, 그리고 한국 언론의 반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언론 보도를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복잡하더라고요. 진보 성향 매체들은 평화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보수 언론들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찬반이 나뉘어 있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의 발표 자료였습니다. 단순히 확성기를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남북 군사회담 재개 준비라는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한국 정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확성기 중단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 국방부 발표문을 읽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 해소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소음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실제로는 한국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었던 거죠. 확성기 방송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에게도 소음 공해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확성기 중단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율보다 높았어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일본과 중국 외교관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어보면서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전략과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보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이 이런 제스처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에 예정된 국무부 브리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북 군사회담 재개 준비 방침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확성기만 중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후속 조치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제 동료 데이비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밀리, 한국이 정말 진심이었나 봐. 확성기 중단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이 있었다니요. 한국 청와대 발표를 자세히 읽어보니 북한과의 군사 분야 신뢰 구축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브리핑에서 국무부 대변인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국 정부의 평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사쿠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어요. 에밀리 씨, 한국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도 깜짝 놀란 평화 전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본격적인 접근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놀랐어요. 어제는 단순한 제스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답하자 사쿠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에요. 지금까지는 조용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우리 일본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오후에는 리웨이 박사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그는 어제보다 더 흥미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에밀리 국장님, 제 예상이 맞았나 봐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하네요.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이 경직된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은 우려하고 중국은 환영하고 미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의 한 가지 정책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봤어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이었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지만 북한 매체들의 보도 톤이 평소보다 덜 공격적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의 확성기 중단 조치를 주목한다는 짧은 논평을 발표한 거예요. 직접적인 환영 표시는 아니었지만 북한 치고는 상당히 절제된 반응이었습니다. 국무부 사무실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모든 동부가 담당자들이 긴급 회의에 소집됐고 저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부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한국의 확성기 중단 이후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것도 그렇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까지 나섰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한국 정부는 내일 청와대에서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미국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동맹국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단순한 제스처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측에서 미국 국무부와의 정책 설명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상당히 전략적이고 계산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 보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대통령이 이미 취임 전부터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중단은 그냥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찬반이 비슷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나오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도 인상 깊었어요. 드디어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확성기 방송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와 통일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회의실에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외교관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확성기 중단은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평화 전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의 시작이에요.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준비한 남북 대화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단계적이었거든요. 확성기 중단 군사회담 재개, 경제협력 논의 정상회담 추진으로 이어지는 장기 계획이었어요. 한국이 확성기 끊었다고 회의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었을 거예요. 통일부 차관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 해소와 남북 긴장 완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일본 측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북한이 이런 선의에 어떻게 응답할지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한국 대사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겠죠. 우리는 결과를 조급하게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평화의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중국 측에서도 발언했어요. 일본과 중국도 깜짝 놀란 평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 정부는 이런 실용적 접근을 높이 평가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의 계산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련국들의 반응을 고려한 전략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국민 여론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확성기 중단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제시됐는데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과 실질적 피해 해소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사쿠라 씨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제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처음에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어요. 한국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였다니. 리웨이 박사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네요. 하지만 한국이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준비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확성기 중단 이후 상황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북 군사회담 재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한국이 대북 확성기 중단이라는 평화의 답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이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라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의 결정을 의심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브리핑 후에 국무부 복도를 걸으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북한 앞에서 약한 모습만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사쿠라 씨가 한국이 확성기 끊었다고 라며 비판했을 때도 저는 그 말에 동조했었죠. 중국의 리웨이 박사가 일본과 중국도 깜짝 놀란 평화 전략이라고 말했을 때도 반신반의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정부는 단순히 북한에게 일방적인 선의를 베푼 게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산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 평화 정책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드디어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책이 단순히 국제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번 접근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다층적 전략이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 국민들의 실질적 고통 해소,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 거였어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섬세한 외교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한국 뉴스를 확인해 보니 리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국민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한국의 리더십이라며 자부심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개적으로 칭찬했고 유럽연합에서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한 가지 정책 결정이 이렇게 큰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동료 데이비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 처음에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이번에 정말 인상적인 외교를 보여줬어. 맞아요. 저도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였다니. 사무실에 도착해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실용적 평화 외교 확성기 중단 사례 분석이었어요. 이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방식의 평화 정책이 어떻게 다층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이번 접근법은 전통적인 강압 외교나 일방적 유화책과는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실질적 이익과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관련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섬세한 외교력을 보여줬다. 며칠 후 제 보고서가 국무부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새로운 외교 모델에 대한 분석 부분이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부장관께서도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에서 이런 관점을 참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진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이 실제로 성사됐다는 거였어요.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격했어요. 한국의 확성기 중단이 정말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운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제스처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포토맥 강변을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저력을 가진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이었던 거죠. 앞으로 제가 한국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실용적 평화 정책을 세계 외교 무대에 적극 소개하고 다른 분쟁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번 외교는 정말로 21세기 새로운 평화 외교의 모범이었습니다. 확성기 하나를 끄는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깊은 지혜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